자, 보험친구닷컴.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일요시사 오혁진 기자 모시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태효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혁진 기자가 취재했던 내용들, 좀 더 다른 이야기들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시사 오혁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톤 올리라고 했죠, 제가.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최혜병 건 관련해서 지금 김계환 당시 사령관, 그리고 이제 문현철 그러니까 해병대의 방첩 네네. 부대장이죠. 네, 방첩 부대장입니다. 그들이 주고받았던 대화가 이제 JTBC 보도로 이제 공개가 되고, 예. VIP의 경로가 있었다. 예. 그리고 당시 이종섭 장관의 지시로 박정훈 대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스스로들이 공모했다라는 내용들이 다 확인이 된 것 같단 말이죠. 네네. 이 부분 혹시 뭐 더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 사실 이거는 최상병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최상병 특검 팀에서 다 확인을 했던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종합 특검 팀의 사건 인계를 받아서 이제 발표라고 할까요?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종합 특검 팀이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라는 거지. 뭐 특검에서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기존에 이 이야기가 있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JTBC의 이 내용을 취재한 기자가 유선희 기자던데. 네네네. 그러니까 종합특검 측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다가 이 내용들을 다 확인을 했고 그 네네. 뒤에 취재를 더해서 지금 보도를 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다면 이 내용은 오혁진 기자도 취재를 할 수 있었던 내용인가요? 저도 옛날에는 최상병 사건 때 잠깐 취재를 좀 했었는데요. 그리고 그때 그 대통령실에 파견됐던 해병대 소령이랑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이 있어요. 그분한테 제가 입장을 들으려고 계속 이제 새벽까지 전화를 드렸다가 차단을 당한 경험은 있습니다. 차단을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이 VIP 경로 관련해서는 상황이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정리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 김계환이라는 사령관의 많이 좀 사람들이 뇌리에서 지워졌을 수도 있는데 네네네. 초반의 태도부터 시작해서 그 주요 포인트마다의 태도가 사실 굉장히 비겁하잖아요. 비겁하기도 하고 국회에서 나름 협조를 잘할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그리고 무슨 지휘서신인가 편지도 썼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오겠다 싶었는데 저 사람이 했던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정훈이가 그 녹음 파일을 안 갖고 있는 것 같다. 네네. 이런 게 확인이 됐으니 우리가 몰아붙일 수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들이 있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네. 이거는 정말 사악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 좀 충격적이었던 게 제가 이제 그 보도 나가고 나서 좀 알아봤는데 그 방첩부대장이 그렇죠. 임성근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을 수 있어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제일 먼저 언급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 문현철이라는 사람. 네네. 예.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 지금 이제 준장, 예. 그 조사본부장이 수사를 하기 전에 임성근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제일 먼저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같이 이제 해병대 안에서 회의도 하고, 그다음 방첩 사령관에게 그 상황을 보고를 하면서 방첩사 차원에서 또 박정훈 대령 가족들을 이제 사찰을 하는 그런 지금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 어머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계급으로 찍어 누른 것이 아닌가. 대통령 차원에서 매우 깊게 좀 압력을 행사했고 그런 것들이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연결 지점이 다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VIP의 경로는 있었고, 네. 그 경로를 덮으라고 지시했던 것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것이고, 네. 이게 녹취상으로 나왔고, 그러니까 김계환이라는 인물은 처음에 이 VIP 경로를 박정훈 대령이 알게 됐던 그 통로가 됐던 사람이잖아요. 네,
VIP가 지금 화가 많이 났어. 얘기를 해줬던 사람이라고 했는데 박정훈 대령의 그 폭로 이후에 이 사람의 스탠스가 달라졌던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박정훈을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만들어갔다. 네네. 그러니까 요 상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부분. 지금 앞서 이게 최혜병 특검 등을 통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이나 이제 기소돼서 형을 받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지만 지금 김계환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죠. 네. 그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들도 분명히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재판 취재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특검 수사 기간이 이제 거의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뭐 흔히들 이제 기소의 시간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요? 몇 명이나 기소가 되고 어떤 정도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까? 사실 기소 원래 뭐 아시겠죠? 특검팀이 공소장 뭐 기소 준비라는 시간 통상 한 달 전부터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미 좀 너무 늦은 감이 늦었죠. 아닌가. 정리의 그렇게... 시간은 뭐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40명 넘게 기소를 하겠다라는 그 이제 사람들의 인원수는 대략 정해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군 관련해 가지고 20명, 그 나머지가 군에서 이제 군에서 20명,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민간인 공무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조금 취재를 하면서 조금 안타까운 소식을 몇 가지 들었는데 노상원 수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김치현 특검보 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사 지금 끝났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죠. 그래요? 근데 범죄조직단체죄로 이유를 해가지고 수사를 했었는데 그 경찰에 사건을 넘기는 것으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기소도 못하고 네네네 그런 쪽으로 지금 가닥을 좀 잡고 있고요. 그 범단의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그러면 입증을 못했다는 얘기가 되나요? 네, 좀 어려운 상황이다. 외환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허. 그리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럼 노상원 수첩에 있어서의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외환죄 자체를 제가 봤을 때는 진상 규명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아예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외환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이제 적국과 내통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뭐 증명을 못한다. 이렇게. 증명을 못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적과 내통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외국의 혼란을 야기해서 그러니까 그 적국의 이론 행위를 했다. 이게 일반인적 죄로도 어느 정도 성립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통상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무인기 보내서 거기를 도발해가지고 거기가 우리를 공격하게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킨다. 그것을 명분으로 하여 계엄을 한다. 이 시나리오에 있어서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게 그럼 뭐예요?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까지 특검팀에서 정보서 예하부대를 갔다 왔어요. 서해랑 남해에 있는 곳에 다녀왔는데 뭐 잠수정이라던가 모터 이런 뭐 PG 그 패러글라이딩 활용한 거 대북 공작을 실제로 준비했다. 그럼 이게 법률 적용을 하려고 현장에 가서 얘네들이 실제로 이렇게 하려고 했구나를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게 사실 대북 공작 작전이라는 게 기소를 하게 되면 정보사 입장에서는 이 공작 작전을 다시는 못해요. 그래서 특검 내부에서 이게 이 사안을 어찌됐건 군사적인 어떤 작전의 영역이기도 하니까 군사기밀이기도 하고 이거를 과연 기소를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 국가의 손실 이 측면으로 봤을 때 실익을 또 따져야 되는 거고요. 어떤 것이 더 이제 옳고 그런 걸 떠나서 이득이 되는가를 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난번에 이제 뭐 진짜 뭐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 북침 얘기까지 있었던 것이고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이걸 기존에 이제 작전 정도로 얘기되던 것들, 훈련 정도로 얘기되던 거를 실행하려고 했다. 뭐 이 내용들까지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게 사실은 그 비슷한 맥락으로 정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야기 좀 해보죠. 우리 오혁진 기자의 단독.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제작진이 일요시사 기사를 보내줬어요. 단독 김태효 안보실 외교부 쥐락펴락했다. 저 제목은 우리 오혁진 기자가 뽑은 건가요? 네, 제가 뽑았습니다. 쥐락펴락. 자, 김태효라는 인물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했습니다. 참 많이 얘기했고 굉장히 뭔가 잘 안 잡히는 인물이었어요. 미꾸라지처럼 여기로 빠져나가고 저기로 빠져나가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현재는 구속된 상태고 이 상태에서 그럼 김태효라는 인물은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느냐라는 얘기를 이제 해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안보실 1차장이 공식 직함이고요. 근데 외교부를 쥐락펴락했다는 건 어떻게 이게
사실 계엄 상황만 놓고 봤을 때를 제가 제목을 저렇게 잡았는데요. 예. 일단 그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의 진술서, 참고인들이죠. 참고인들의 진술 조서를 제가 뭐 어쩌다 보니 거의 대부분을 입수를 했어요. 거의 이제 수백 장이거든요. 네. 진술 조서. 다 읽어보니까 외교부 직원들은 소극적으로 이행하거나 아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조차도 네.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하. 이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게 뭐냐면 미국이나 뉴질랜드, 호주, 일본에다가 이제 대국민 담화문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문 번역본을 전파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조태열 전 장관이 하지 않으니까 예. 안보실에서 계속 전화를 합니다. 외교부 직원들이. 너는 이거 왜 안 보내냐? 빨리 보내라. 해서 뭐 북미 일과장, 뭐 유럽 국장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아태 국장도 있을 테고. 해당 담당 지역들이 있을 테니까. 네네. 예. 그 사람들이 자는 척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12월 3일에서 4일 그 밤에 네. 예. 공무원들이 자는 네. 척을 했다. 네. 아. 그 자는 척을 했다라고 진술을 해요. 아. 자는 척을 했거나 아니면 일부러 자기 밑에 있는 국장 밑에 있으면 과장일 거 아닙니까? 예. 과장들에게 전화를 받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아. 그래 일부 전화를 받은 사람들은 이메일을 확인을 했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요. 이메일을 확인했던 사람들은 그 기독교적 가치,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수호, 종북 세력 척결이라는 워딩을 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문단을 빼고 이 문장을 빼고 보냅니다. 실제로. 아니 그러니까 자 다시 정리하면 어찌됐건 당시 대통령실 그리고 김태효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금 말한 이제 우방들에게 보낸다. 네. 그러면 그 창구가 돼야 되는 건 외교부인데 네. 조태열 외교부 장관한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안 한다. 네. 못 한다 그랬고. 네. 그러면 그 담당 뭐 국장급들은 자는 척했고. 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직급에서는 어찌 됐건 이걸 뭐 지시니까 네. 안 하기 어렵다고 치면 문제가 되는 그 표현들은 다 삭제하고 예, 맞습니다. 보냈다. 그걸 김태효가 계속 독촉을 했다는 거군요. 김태호 밑에 있는 비서관이나 행정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선임 행정관들도 그 사람들도 이제 이메일을 계속 보냅니다. 그 어찌 됐건 외교부에서는 이건 비정상이다라는 걸 인지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 쥐락펴락까지 되는 겁니까? 이 정도가? 쥐락펴락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안보실 안에 있는 선임 행정관과 비서관들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안보실장과 대통령실 안보실에서도 네네네. 안보실 내부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외교안보비서관이 김태효한테 이거는 부적절한 행위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신은식 전 안보실장이 뭐라고 하냐면 외교부가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다. 이 계엄 선포문, 비상계엄 선포문이나 대국민 담화문 자체가 이게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예. 있는 그대로 전달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조언을 해요. 근데 신은식 전 안보실장은 그대로 이행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김태훈 옆에서 뭐 옅은 미소를 지으면서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다라고 진술합니다. 그래서 옅은 미소는 뭐야? 그 외교비서관이 그 진술을 하면서 김태호 계속 이 외교안보 비서관한테 책임 전가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이름도 공개되신 분인데 이충면 전 비서관이라고. 예. 이분이 미국에 관련된 거는 자기가 안 했다. 미국, 일본 대부분의 우방국들에게 그런 뭐 담화문 번역본을 보내라고 한 거는 김태호 짓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김태호가 종합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이충면이 자기에게 강제권과 이충면이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걸 알아가지고 종합특검 수사 받다가 갑자기 쉬는 시간 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쉬는 시간 달라고 해서 잠깐 나가서 전화하고 와요.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그래서 강재원 비서관이 특검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사람에게 전화했다. 네. 근데 안 받았다. 네. 그 사실을 종합특검에 알립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수사받다 말고 나가서 전화하고. 이게 좀 그러니까 저는 약간 나름대로 미꾸라지처럼 행동 잘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진술 조서를 봐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김태효라는 인물에 대해서 뭐 MB 정권 때부터 네.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고 네. 사실은 실형을 살았던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이 되고 네. 사면이 된 다음에 안보실 1차장이 되고 그 이후에 1차장의 영역을 넘어선 일들까지도 여기저기 관여를 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비상계엄과 이 내란의 국면에서 뭐 군 쪽은 김용현, 네. 뭐 그러니까 내각 쪽은 이상민, 네. 뭐 이들이 윤석열의 측근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네. 실제 그들의 브레인이 되거나 헤드쿼터는 김태효였을 것이다. 예, 맞습니다.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돼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안보실장은 4차례 교체가 되는데 안보실차장은 그대로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를 했었잖아. 네. 예. 그리고 김태효가 사면이 되고 나서 김태효하고 윤석열이 직접적인 접촉이 생긴 거는 2021년 여름입니다. 그때 그 윤석열 캠프 때부터 인수위까지 예. 추천을 한 인물이 김성환 전 안보실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이제 김성환 전 안보실장이 어떻게 보면 김태효의 스승격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김성환은 나가리가 되는데 김태효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아크로비스타에 같이 살고 그리고 이제 김건희와 김태효의 어머니가 접촉이 자주 있다 보니 그것도 좀 한몫을 한 게 아닌가. 뭐 이토록 사사롭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엄마랑 부인이랑 친하다고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런 내란의 스프릿을 네. 뭐 각종 기술들은 또 다른 형태가 있겠지만 그 스프릿은 김태효가 제공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까지 하고 있는 분들이 있던데 왜냐하면 김태효라는 인물은 실제로 대학 교수이고 학자이기도 해서 뭐 그 각종 이론이나 이런 데는 또 빠삭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윤석열과의 시간에서 만약에 했을 때 윤석열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왜곡된 정보가 접수돼가지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확 뒤집어 엎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면 이런 일까지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약간 또 폴리페서적으로 약간 윤석열을 가스라이팅하지 않았나 약간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가스라이팅까지. 그러면 뭐 이게 끝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오혁진 기자가 보는 김태효는 어떤 인물입니까? 저는 그냥 뭐 법꾸라지의 대가라고 하면 한동훈이라고 평가를 한다면 외교안보 라인의 미꾸라지면 김태효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외교안보의 법꾸라지. 근데 그 이제 참고인들의 진술 주서랑 김태효가 구속된 과정을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요? 김태효가 핸드폰을 비상계엄 그 내란 끝나고 보름 후에 바꿉니다. 2024년 12월 중순에 바꿔요. 근데 핸드폰을 바꾼 이유가 뭐냐면 동생이 선물해 줍니다. 동생이 갑자기. 근데 동생도 종합특검에서 진술을 해요. 자기 형 핸드폰 오래된 것 같아서 선물해 준 거라. 갑자기? 그렇게 진술합니다. 근데 김태효가 자기 핸드폰 쓴 지 1년밖에 안 됐다. 그래서 종합특검 팀에서 김태효 새로운 핸드폰을 포렌식해요. 새 핸드폰을? 새 핸드폰을 포렌식 하면서 김태효가 한 번 더 진술합니다. 저 예전에 쓰던 핸드폰 쓰레기통에 버리긴 했는데 거기에 있던 자료 새로운 핸드폰에 다 옮겼다. 라고 진술합니다. 근데 그 텔레그램 대화록 그리고 구글 플레이 메시지 그리고 이제 원드라이브 폴더 파일들 그게 총 합쳐서 500건이 넘게 삭제된 정황이 나옵니다.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는 것들은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삭제가 되면서 그 텔레그램 채팅 대화 그 원본까지 다 지워져요. 근데 그 김태효가 바꾼 핸드폰의 그 텔레그램 채팅방 안에 멤버가 좀 재밌습니다. 멤버가 이제 예전에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들의 멤버인데 이동훈 정보수석, 이동훈, 조선일보 출신의, 그 다음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저기 임종득 지금 최상병으로 논란되고 있으신 분, 한 분이 2차장이었죠 당시에. 그리고 한 분이 더 계신데 제가 한 분 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들이랑 어떤 대화를 하냐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윤석열 석방, 구속 취소, 그 다음에 비상계엄에 대해서 외국에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여파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한 정황이 나옵니다. 그거는 저 12월 3일 이후에? 네, 맞습니다. 그 이제 그 톡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김태효가 보낸 것에 응답을 표시하는 알림은 남아져 있어요, 기록을. 자, 그럼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때면 사실은 윤석열 탄핵 국면일 때잖아요. 맞습니다. 네, 탄핵 국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체포 시도가 있었던 때고, 맞습니다. 1차는 실패했을 때 그 타이밍에 뭐 이들은 모여 앉아서 윤석열의 이 비상계엄 혹은 이 내란 행위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외국에 알리려고 했었고,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가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 네, 기사와 자료들까지 공유하면서요. 근데 김태효가 보낸 메시지를 사라졌는데 이 사람들이 보낸 메시지는 남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텔레방을 주도했던 것은 김태효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증거 인멸에 이제 상당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주요 포인트가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때도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게 구속영장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김태효 관련해 가지고
공소장을 변경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변경을 할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종합특검에서는 내란의 종료 시점이 12월 14일이라고 했는데 예. 내란 특검은 12월 4일로 보고 이미 재판부에서 그게 몫이 박힌 상황입니다. 지금 재판에서 그렇게 나왔죠. 네.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공소장 그 김태효의 공소장을 봤을 때 12월 4일을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내란에 해당 사항이 없다? 그게 조금 부실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좀 분석이 있습니다. 그건 그 앞단부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내란의 끝이 12월 4일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포함된 항목을 내란죄로 의율해가지고 새롭게 공소장을 좀 검토 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법적인 해석이라서 네네. 그 날짜나 이게 타이밍을 맞추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구속영장 혹은 공소장 변경의 내용이 될 수도 있다. 네네. 그래요. 이걸 계속 짚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각종 잔 법 기술들이 들어가면서 네네. 다른 형태로 의율되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이제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따져야 되는 거니까. 네. 예. 그리고 뭐 제가 오늘까지는 김태호 기사를 3개까지만 썼는데 아직 2개 정도 더 아직 남았거든요. 2발이 더 남았군요. 네. 그건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다. 그럼 무슨 내용이에요? 그 HID 내용입니다. 네. 또 그쪽 전문 분야 아니야? 네, HID. 맞습니다. 예. 난 이 사람이 HID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밤에 어디 클럽에서 춤춘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 요즘 안 춥니다. 절대 안 춥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홍장원 차장님 관련해 가지고 조금 실수했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 텔레그램 뭐 전문 관련해 가지고 재판부에서 2년 전에 이미 공개가 됐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취재가 좀 부실했던 부분도 있고, 근데 약간 마치 새로운 내용을 갖고 온 것처럼 얘기했던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제가 이미 오픈돼 있었던 내용이었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유의해가면서 좋습니다. 이건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은 바로 잡는 네네네. 거고. 앞으로 좀 취재를 좀 더 열심히 해서 확인 작업을 거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잘못된 정보가 나간 부분이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보 자체는 맞는 거지만, 네 맞습니다. 그 공개됐던 시점이 이제 오혁진 기자만 알고 있었던 내용은 아닌 거고, 네, 그 전에 이미 오픈돼 있었던 내용을 재판부에서 언급됐었던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그 내용을 바로 잡고 오늘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김태효 관련된 건이 더 있으면 또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종합특검 거의 마무리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마무리되는 그 과정들까지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요시사 오혁진 기자였고요. 저희도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보험친구.com.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com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com이었습니다.